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윤송아입니다. 허허당 스님의 글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이 나면 꺼질 일만 남고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는다.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맞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아프고 고통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요. 분명 아픈 상처의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이미 새살이 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픈 상처 속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종로구 광덕안정환의원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환자분의 목숨을 위험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네. 사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하시는 말이 뇌졸중 올까 걱정된다, 또는 이제 심장에 문제가 올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날씨 추워지면은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저는 자주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네,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하고, 또는 저는 어디 갔더니 다른 분들보다 맥박이 약하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심장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증상으로는 사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부터 초봄까지는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추운 계절이 되면은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날씨나 온도가 실제로 뭐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네, 실제로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한겨울철에 이 증상들이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지금처럼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환절기부터 해서 사실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추운 계절에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류를 공급하는 양 자체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혈류를 순간적으로 늘리려다 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오르게 되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들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네. 요 부분을 이제 성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네. 1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라는 결과 보고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보시면은 만 30세 이상 성인에서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 남자에서는 2.8%, 여자에서는 2.0%로 평균 2.4%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나는데요. 남성분한테는 9.7%, 여성분한테는 5.7% 정도, 평균적으로 7.4% 정도라고 보여지고 연령을 관계없이 남성분한테서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훨씬 더 좀 발병하는 경우들이 많나 보네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니까 뭐 절대적으로 낮은 온도보다는 온도차, 그러니까 뭐 일교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서 특히 이 시기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걸 보험 광고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그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장 질환으로 알고 있는 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어떤 게 협심증인지 어떤 게 심근경색인지 구별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협심증부터 보시면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 근육의 허열에 의해서 환자가 흉통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허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심장 근육이 요구하는 만큼의 혈액과 산소가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걸로 이제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 그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때는 심장 근육이 일시적인 허열 상태가 되기 때문에 흉부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지만은 사실 실제로 근육에 우리가 회복 못하는 손상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안정을 취하거나 일시적으로 약물을 드시면은 증상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심근경색이라는 말은 사실 심장으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급성으로 완전히 막히면서 심장 근육의 허열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말하는 걸로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근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다고 하죠. 괴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미 괴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협심증과는 달리 안정이나 약물 투여에 의해서도 회복이 좀 어려운 상태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위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심근경색이 조금 더 중증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급성 심근경색이 진행이 되면은 심한 부정맥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협심 흉통이라고 표현하게 심장을 조이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보자면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이 좀 더 위중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협심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이 심장이 직접적으로 좀 근육이 뭐 좀 안 좋아진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질환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사실 두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면은 심장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진 근육 장기예요. 그래서 심장이 운동하는 데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액 공급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혈액을 심장에 좌우해서 왕관 모양으로 심장을 싸고 있는 관상동맥이 공급을 해주게 돼요. 네. 근데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는 관상동맥 가장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라는 층에서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동맥경화라고 해서 혈관의 움직임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해서 혈관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이 생성이 돼서 협착이 진행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착에 의해서 관상동맥의 70% 이상이 막힌다라고 하면은 심근은 일부가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되고 협심증이 생기게 될 수 있고요. 네.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은 심근경색으로 발전이 될 수 있으세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뭐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처음에 심장 유관, 혈관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협심증이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게 이제 피가 들어와서 심장이 움직이는데도 좀 문제가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심근경색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심장에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게 혈관이 막히게 됐을 때, 그래서 심장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봐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연령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혈관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나 네.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한테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 경향이 있거나 운동을 정말 안 해서 운동 부족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점차 쌓여서 뭐 좀 연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충분히 발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구체적인 증상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 같은 경우는 흉부의 중앙부에서 압박감이나 가슴이 꽉 찬 듯한 느낌 또는 쥐어짜는 듯한 느낌의 흉부 통증을 호소하시게 돼요. 네. 이 중에서 보통 환자분들이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을 가장 흔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흉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왼쪽의 어깨나 왼쪽 팔 안쪽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턱이나 얼굴 쪽,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 편으로도 뻗치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통증의 부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흉부 중앙에서 통증을 느끼는 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안정 상태보다는 활동이 많아질 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빨리 걷거나 아니면 계단을 계속 오르내린다거나 이런 신체 움직임이 많아질 때 주로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거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또는 아침에 조금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들은 사실 협심증 같은 경우는 네. 발작의 기간이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짧게는 1, 2분 사이, 조금 길게 보면은 15분 정도 지속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안정을 취하거나 아니면 급성적으로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에 의해서 좀 빠르게 호전되기 때문에 다른 후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협심증이 있을 때는 환자분이 되게 좀 강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지속 시간이 길지 않고 또 빨리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근데 이러한 이상 통증이 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심근경색일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심근경색의 경우도 사실 협심증이랑 마찬가지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또는 쎄한 느낌의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슴의 정중앙이나 심장이 위치한 약간 좌측편으로 통증을 호소하시게 돼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없이 그냥 명치나 턱끝이 아프다라고 해서 뭐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전형적이진 않지만은 흉통은 없는데 구역이나 구토나 아니면 소화 기능의 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때에 따라서는 이제 흉통을 또 호소하시기 전에 미리 쓰러지는 실신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심장마비가 나타나서 이제 빠르게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통증 같은 경우는 협심증이랑 다르게 통증이 좀 오래 지속돼요. 그래서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이 약물 투여하는 게 있으신데 그 약물에도 쉽게 호전되지 않는 양상으로 가요. 그래서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이 조금 더 증상이 오래 유지가 되고 그 호전도 조금 더디게 나타난다라는 차이가 있으세요. 네.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증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계기나 뭐 경우를 보면 정말 체력을 단련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가슴이 정말 갑자기 쓰리거나 아프면, 어쨌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덜컥 정말 겁이 나거든요. 내가 그러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스스로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정확한 거는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이러한 통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볼 수는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흔하게 그냥 두근거려요. 또는 약간씩 아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소화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증상 자체로만으로 사실 협심증이다, 심근경색이다라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건 좀 위험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심전도 검사가 되세요. 그래서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검사인데 심장 근육에 손상이 있거나 또는 정상적인 정기 자극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심장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법이에요. 네. 근데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단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는 협심증이 있지만은 실제 내원했을 때 증상이 안 나타난다면은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게 하거나 또는 약물로 심장 박동을 증가시킨 상태에서 심전도를 촬영하는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의 심박수를 일부러 상승시켜서 네. 심장의 산소 소모량을 늘리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 상태에서는 체크되지 않았던 이상 상태가 이 운동 부하를 한 경우에는 발견이 되게 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심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이 초음파 검사는 심장 기능이나 심장벽의 운동 상태, 그리고 이제 심장 판막의 이상 여부나 대동맥이나 폐동맥 질환까지 알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네. 심장 근육이 이미 죽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 괴사가 있기 때문에 이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근데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장에는 지금 손상이 없고 이제 심장벽에 운동 장애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초음파보다는 이제 운동 부하 검사랑 이제 초음파를 결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네. 하는데 사실 혈관 조영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혈관 쪽에 질환 있는 분들이 이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네. 요 방법은 일단 대퇴부 혈관을 따라서 그 가느다란 관을 넣은 다음에 조영제를 주사하게 돼요. 그러면 네. 이 조영제가 타고 가면서 혈관이 흐르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부를 통해서 협착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협착이 있다면 어느 부위에 협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가능하시고 네. 이 검사 같은 경우는 하면서 시술도 같이 하는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이 혈액 움직임이 막힌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풍선을 넣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거나 스텐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스텐트를 삽입해서 이제 혈액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치료와 진단이 동시에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도 뭐 초두에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가슴 두근거림이 좀 만성화된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가서 진단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먹으면 자주 두근거린다든지 뭐 잘 놀라고 뭐 두근거림이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양상의 분들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아닐 수는 있지만 잘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은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잘 놀란다거나 잘 두근거려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심리적인 영향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좀 신경계가 활성화가 좀 그 역치가 좀 낮은 분들인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자극이 가해지면은 심장 두근거림이 동반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흉통으로 가진 않고 보통은 두근거린다 정도로만 호소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심장 질환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정말 심한 쥐어짜는 듯한 네. 흉통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정말 직접적인 흉통이 있거나 혹은 비만하시거나 좀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단 크게 봐서는 약물 치료랑 그리고 관혈적 치료라고 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 협심증 중에서도 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또는 그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 또는 휴식을 취했는데도 통증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길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주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이 경우에는 심근경색에 준해서 관리가 들어가게 돼요. 일단 그 관혈적 치료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 중 하나인데 협착된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이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요골이나
심근경색이나 대퇴 쪽 동맥으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일단 폐색된 혈관의 위치랑 그리고 정도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혈관 안에 도관을 삽입해서 풍선과 스텐트라는 이제 철망으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좁아진 네.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단 그 협착이 생긴 부분에 혈관 그 부분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력이 있는 분들은 흔히 이 시술을 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술은 사실 시술 자체가 아주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일주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 경과가 빠른 시술에 속하는데 네네. 시술 직후에는 이제 재관료에 의해서 심근에 2차적인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술이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경과를 좀 관찰하는 것은 필요하시고요. 네. 그리고 혈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 스텐트 삽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해서 이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혈관을 네. 좀 바꿔주는 방향을 바꿔주는 방법의 어떤 시술도 대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 약물 치료는 일단은 재발이랑 그리고 심근경색으로 발전되는 거를 막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난 후에도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다시 막히는 상황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하기 위한 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혈액 응고를 방지해서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이나 또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그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시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그 약물이나 인슐린을 처방받게 되세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 확장 작용을 통해서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혈액 공급을 개선시키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물에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니트로글리세린은 보통 협심증 있는 분들이 네. 발작 직후에 이 설화, 그러니까 이 혀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약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이거 처방을 받았는데 증상이 있을 때 여기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혈관 확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한방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방에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한방에서는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을 심통이라는 범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심통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은 심통을 6종 심통이랑 9종 심통 이렇게 분류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발생되는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사실 구분하는 거고 6종 심통이랑 9종 심통에 속하는 모든 심통이 심근경색이랑 협심증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요 중에서 조금 더 비슷한 걸 찾아보자면은 거래통이라고 나오는 심통은 협심증, 그리고 이제 진심통이라고 나오는 증상은 심근경색의 증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거래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심통, 혹자혹지, 구이분류야, 심포랑 위풍사냉열, 소승통, 고, 성진불사, 발작유시, 경구부득차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네. 이걸 해석하면은 심통이 발작했다 멎었다 하면서 오랫동안 낫지 않은 것으로 심포락의 풍사와 냉열이라는 외부의 어떤 사기 침범에 인해서 아픈 거기 때문에 이 증상은 죽지는 않지만 때때로 발작하고 오래되어도 낫지 않는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심근경색으로 보여지는 진심통이라는 내용은 네. 일단 심의 재장지주, 불가상, 상지통자, 위진심통, 수족청지절, 조발모사, 모발조사, 부격복치라고 표현하는데 이 내용은 심은 모든 장기를 주관하는 군주가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네. 상하여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심이 상하여 수족이 차가운 기가 팔꿈치나 무릎 관절, 그러니까 이 하부 쪽까지 이루게 된 경우에는 아침에 발작하면은 저녁에 죽고 저녁에 발작하면 아침에 죽음으로 이것은 미처 치료해줄 수 없는 경우이다라고 네. 해서 매우 위중한 경우라고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심근경색의 발작과 가장 유사한 서술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정말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심근경색의 발작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민간요법이나 자가치유로 호전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작들이 급성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사실 응급실을 가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가장 네.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러면은 뭐 한방 치료를 병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어떤 그 심근경색에 의한 발작은 그 부분을 평상시에 한방 치료로 관리를 하겠다는 건 되는데 그 증상이 급성적으로 발작 기간에는 이제 한방 치료를 하겠다. 이거 한의원에 내원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사실 증상의 관리기나 또는 치료를 해서 그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서는 증상 악화 요인을 좀 교정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재발하는 거를 막는다든지 또는 이제 예방적으로 내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생기는 거를 좀 막아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의 치료가 목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 내장기의 치료는 한약 치료가 병행이 되는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나 비만 등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선행이 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심혈관계의 순환을 방해하는 혈전이라든지 아니면 순환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치료가 기본적으로 병행이 되시게 돼요. 네. 보통 그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된다 해서 치료를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 한방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 협심증과 또 심근경색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치료를 어떻게 한방에서 하는지 한번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사실 한약 치료를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이미 장기의 조절 기능이랑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되고 혹시나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아니면 그 전체적인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증상이 악화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침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사실 그 부분이 조절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합병증의 치료로도 한방 치료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정말 증상이 그 정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좀 일상생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 비만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세포 그 아까 관상동맥 가장 안측에 내피세포가 있는데 얘가 혈관의 협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이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초기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은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 자체가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은 권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네. 우리가 333 원칙이라고 해요. 333. 네, 어떻게 333이냐면은 네. 운동 전 3분 동안에 예방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스트레칭 같은 거죠? 네, 체조를 조금 하셔서 내 몸을 약간 이제 열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30분 이상은 조금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333 원칙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운동의 종류에는 사실 과하게 이제 순간적으로 근력의 힘을 사용하는 이런 운동들보다는 조깅이나 줄넘기나 또는 가벼운 등산 그리고 수영, 에어로빅 이런 조금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 운동의 종류나 강도는 저희가 이렇게 추천드린다 하더라도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보고 본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사실 필요하세요. 그러면 운동을 이 정도 하면 좋다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 힘들기인가요? 보통 막 숨이 차서 정말 가슴이 더 두근거린다 이런 정도는 조금 과하다고 보시면 되고 살짝 몸에 열이 오를 정도, 그러니까 살짝 땀이 날 정도 그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려요. 아, 약간 운동했다, 살짝 힘들다, 요 정도 느낌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사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그거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노동이 되지 않고 운동이 될 수 있게 강도는 사실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추천드리면 환자분이 그 말을 고지 들으시고 나는 정말 30분 운동하는 게 정말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걸 꼭 지키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건 오히려 신체 컨디션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수칙들을 숙지는 해주시되 본인에 맞게 운동 시간이나 운동의 강도는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그 원인 중에 하나 고혈압이 네. 있었죠. 고혈압은 방치하게 되면은 이 높은 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나 급성 대동맥 박리 또는 뇌출혈 등의 어떤 치명적인 합병증이 2배 이상 높게 발생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혈압 강화를 하기 위한 약물요법이나 사실 식이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는 약간 혈압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혈압약을 굳이 드시지 않더라도 내가 체중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은 사실 혈압이 자연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경도의 고혈압이 있는 비만 환자분들은 사실 운동이나 어떤 식이요법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흡연도 네. 악화 요인이 되는데 흡연 같은 경우는 혈관의 경련이나 동맥경화의 위험을 증가시켜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을 2배에서 3배까지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금연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또 아까 비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적절한 체중의 유지는 굉장히 필요한 게 비만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는 비만이신 분들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성인병 발병률이 이게 정상 체중이신 분보다 명확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적인 어떤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것 또한 생활적인 요법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요즘에 심리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제 가슴 아프다 하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를 내가 많이 받게 되면은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심박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심장이 원래 안 좋다거나 또는 이제 그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한테서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수 있고 음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적게 먹고 채식을 많이 드시고 그 염분을 조절해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실 소식 그리고 채식 좋은 거 알지만은 그 지키신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모든 분한테 뭐 육고기를 전혀 드시지 마세요 하진 않아요. 육고기 자체의 어떤 단백질이 몸에서는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식으로 하진 않는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있는 분들은 이미 있었던 분들은 특히나 저염식이랑 저콜레스테롤식 은 사실 권장되는 사항이세요. 그래서 한국인의 평균적인 식단에는 장이 들어간 요리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간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20에서 25g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 식단을 꾸리는 분이라면은 내가 염분을 굳이 섭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간이 된 요리에 이미 염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평상시에 염분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은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기름기가 너무 많은 고기 부위나 또는 튀김이라든지 아니면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기름기가 많은 탕 종류 그리고 계란 노른자 요거는 사실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조금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소랑 과일 같은 경우는 칼로리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소랑 과일은 조금 챙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은 심혈관계 대표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순무입니다. 순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순무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그 보랏빛이 나고 동그란 이 순무는 아삭하고 알싸한 맛이 난다고 해서 과일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특히 강화도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순무가 유명해요. 네. 이게 동의보감에 의하면 순무는 맛이 달고 어장에 이로우며 소화를 돕고 전기를 치료하고 씨는 눈과 귀를 밝게 하고 황달의 효험을 보인다라고 해서 네. 이제 예로부터 순무가 뿌리부터 씨앗까지 한방약재로 애용됐을 정도로 각종 효능이 뛰어나요. 네. 그 중에서도 해독작용이랑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목이 신 것을 낫게 하고 또 항암 효과 그리고 항균 등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특히 순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은 소화작용을 돕기 때문에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요. 그리고 위의 점막을 보호하여 위궤양이나 위염 등 위의 각종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순무에 자홍색을 내게 하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요 체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돕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주고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체내 나트륨 및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하고 또는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무는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죠. 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 풍부한 식이섬유가 또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장운동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도와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거나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보통 순무는 김치로 먹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조리법도 있나요? 네, 사실 그 순무 같은 경우는 김치뿐만 아니라 뭐 생채나 묵국 이런 등의 재료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순무를 익히게 되면 아까 제가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그 위장 활동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디아스타제 성분이 익힌 무에서는 조금 파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 건강을 목적으로 내가 무를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끓이거나 어떤 조리법이 들어가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게 돼요. 근데 모든 음식은 주의사항이 있죠. 네. 체질적으로 순무 같은 경우는 사실 태음인 팔체질에서는 목체질 음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무 자체가 소화를 도와주고 이제 적치라고 해서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습담이 이제 순환되지 않고 모여 있는 걸 적치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적치를 풀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호흡기를 좀 완화해줘서 기침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태음인 목체질한테는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대로 과다하게 섭취할 때 이 무가 단맛도 있지만 약간 매운맛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과다 섭취 시에는 위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내에 그러니까 위장에 열이 많은 소양이 토체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량 섭취하는 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희 설명을 드려요. 네. 그렇군요. 좀 주의사항이랑 그리고 도움되는 점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순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56이고요. 네, 키는 69. 네. 그리고 몸무게는, 68 나가던데요. 나이가 56세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 66. 66세 맞으시나요? 네네. 네. 지금 제 옆에 김소영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네,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혹시 어떤 부분이 불편하셔서 전화 네, 주셨을까요? 원장님, 저는 네, 발등이 이렇게 네. 막 따갑고 막 쑤시고 막 그래요. 어떨 때도 멀쩡하고, 오늘 같은 막 또 그러네요. 발등이 발등이? 막 쑤시고 아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네. 가끔가다 일어서면은 뭐가 탁탁 맞힐 때 더 아파요. 딱딱 맞힐 때? 네네. 뭘 디딜 뭐가 때는 탁탁 맞춰요. 그때 좀 아파요. 뼈가 운나는 것처럼. 아, 어머님 그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실 때 무릎뼈가 어긋나는 느낌처럼 맞힐 맞아요. 때. 무릎도 가끔 그래요. 어머니 발등 통증 사실 이게 부위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게 가장 좋긴 한데 혹시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이거 발등은 따갑고 아픈 지는 한 5년 됐어요. 근데 안 나갔고 그냥 약만 타다 먹고 있어. 진통제만. 진통제만? 네. 어머니 이 부분으로 검사나 치료 받아보신 적 없으시고요? 검사는 안 받아봤어요. 그러면 치료해도 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엑스레이 찍어봐도. 왜냐면 어머님 따갑고 아프다 또는 콕콕 쑤신다 이런 느낌들이 대체로는 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신경통인 경우들이 많아요. 신경통이요? 네. 근데 원장님 제가 신경성이 있어요. 신경성? 신경성 있으면 신경성 있어갖고 그냥 뭐 조금만 뭐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전화해서 안 풀으면 하루 종일 못 살아 막 신경 쓰여서. 아, 심리적으로요, 어머니? 제가 신경성이 있어요. 아, 그거랑은 조금 별개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 근데 왜 그래요, 원장님? 요거 사실 정확한 부위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게 좋긴 한데 보통 이제 신경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콕콕 쑤시는 통증이나 찌르는 듯한 어떨 때면요?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래서 날씨가 날씨 영향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 원장님 어떨 때는 또 햇빛이 쫙 나면 또 멀쩡해. 그러니까 요게 그 어머님이 아픈 부분이나 그런 걸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날씨가 조금 따뜻할 때 덜하다라고 하고 추울 때 조금 더 심해진다라고 날이 하면은 추우면 더 그리고 막 막 이게 뭐라 그럴까 추우면 더 그러고 네. 그리고 다리 왜 몸도 원장님 이렇게 날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뭐 기계에 기름 안 먹을 때 빳빳해요. 막 아파요. 빳빳하고 움직이지부터. 그럼 좀 움직이면 또 괜찮고. 또 어떨 때는 멀쩡하고. 네, 어머니 일단 원장님 진단을 받아보시고 한번 다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어머니 날씨가 추워지면은 사실 근육도 긴장이 되고 혈관이나 신경의 흐름도 따뜻할 때보다는 조금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절을 움직이거나 또는 혈액순환이나 신경의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은 날씨가 추워질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지실 수 있으세요. 그럼 왜 그래? 신경통이에요? 네, 신경통 지금 양상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장 신경통이라는 건 뭐예요? 신경을 써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요 이유는 그 위쪽에 어떤 뭐 허리에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아리 쪽, 허리 통증이 없어도 어머니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나 발목 쪽에서 신경의 흐름이 어디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발가락이 많이 튀어나왔어. 엄지발가락 양쪽 다. 무지의 그러니까 반증이 무지의 있으니까. 반증. 네. 그거랑 어머니 발등 아프신 거는 조금 그 부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무지외반증 때문에 발등이 아프다기보다는 아마 그 두 개가 다 통증이 있으실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럼 원장님, 어떤 그러면 치료를 네. MRI 한번 찍어볼까요? MRI인가? 그거? MRI 찍으셔도 어머니 일반적인 신경통 같은 경우는 MRI 상에도 안 나올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 MRI 상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를 찾을 때 뭔가 상부 쪽 그럼 원장님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 아니요. 치료를 좀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어머니 MRI 검사 이거 물리치료해도 소용도 없어요. 네. 검사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통 골격 구조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이 크고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려면은 이제 MRI 네. 쪽으로 가셔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아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진단이 될 때 그냥 일반적인 신경통 양상이다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리고 경우에 무릎이 아파요. 그리고 어제도 그 연골 주사 3번 일주일에 3번 맞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3번 맞는 연골 주사를 맞으시나 보다. 네. 무릎이 또 어머니 일단 치료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무릎도 그렇고 발목 쪽도, 그러니까 발등 쪽도 그렇고 일단 좀 붓는다거나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쪽에서 염증이 미세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는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네. 양방 쪽으로 가시면 어머니 소염 진통제 처방이 나가실 거고요. 지금 증상 봤을 때 한방 쪽으로 가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침 치료나 일반적인 그 근육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침 치료는 같이 병행이 되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무릎 아프신 것도 아마 퇴행적인 변화가 있으실 건데 이것도 간대 많이 달았대. 그리고 치료를 하면은 증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뭐 물리치료 수용도 없고 약 먹으면 좀 덜해요. 근데 어머니 요것도 물리치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치료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어머님 주사치료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거라던가 아니면 한방치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면 이제 이미 노화가 진행된 관절이 재생된다기보다는 그 부분의 불편감은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어머니 좀 내원하셔서 뭐 정확한 진단 받아보셔야겠지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치료를 장기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원장님, 네. 왜 어떨 때 잘 때 일어나면 막 몸이 왜 이렇게 아파요, 막 왜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파? 그럼 어떨 때 멀쩡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자세나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어머니 지금 말씀 주신 건 정확하게 좀 직접 내원하셔서 진단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그리고 원장님 여기 뭐야? 왜 제가 뭐라 그럴까 잠을 한번 이렇게 깨면 못 자요? 1시나 2시 깨면은? 이게 수면 장애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왜냐면 그게 수면이 아주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닌데 보통 이제 어머님 연세 돼서 잠을 한두 번씩 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자꾸 애기 아빠가 4시에 5시에 나가니까 4시 되면 3시 되면 텔레비를 틀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신경적인 부분이나 아마 환경적인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어머님이 조금 신경을 쓰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데 그게 수면의 증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원장님 저기 뭐야 이거 누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막 그냥 간단하게 할 말만 끊으면 되는데 막 여러 말을 오래 하면 그게 막 짜증나. 그냥 그 성격적인 문제이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네. 오늘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774 쓰시는 분입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추나 치료 받고 있고 침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장님은 수술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조금 겁도 나고 아직 초기인데 수술 꼭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사회생활 하는데 큰 불편함 없습니다. 운동은 못하지만요 하셨어요. 아마 지금보다 통증이 조금 완화가 되시면은 사실 운동을 병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수적이진 않거든요. 하고 이게 주변에 잡아주고 있는 연부 조직의 힘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이제 구조적인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이게 심해지는 게 좀 더뎌지고 디스크 자체의 치료도 가능하세요. 사실 초기고 일상생활할 때 크게 불편함 없는 정도라고 하면은 수술적인 요법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당장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추나 치료랑 침 치료 받고 계신다고 했는데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스크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긴 한데 요추 4, 5번 라인 그리고 그 S1이라고 해서 그 아래쪽 뼈에 디스크가 자주 호발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체중이 좀 집중적으로 실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추나 치료를 받게 되면은 뼈랑 관절면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체중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집중되는 걸 분산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치료에는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나 다리가 저린다거나 네. 방사통이 있으시면은 이건 신경 자극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침 치료나 약침 치료 지금 받고 계신 거는 조금 더 꾸준히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허리 통증보다는 방사통이 조금 더 오래 가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처럼 치료 계속 받으시고 어느 정도 조절된다면은 사실 수술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소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